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드립니다. 저는 꽤 어린 시절에 일을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 20 갓 되자마자 취업 전선에 나선 거였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린 시절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도 없어서 정말 외로운 처지였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아끼면서 키워주셨기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서 어머니와 둘이서 오순도순 오붓하게 잘 살고 싶은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도 가지 못하고 바로 취업하는 것을 무척 가슴 아프게 여기셨어요.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저한테 어지간하면 대학 졸업장은 따놓는 게 어떠냐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조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 갈 엄두를 낼까요? 선생님은 너무도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대신 지인에게 알아보아서 저를 괜찮은 취직 자리에 소개해 주셨죠. 고3 담임 선생님이라 다른 친구들 수업 상담으로 바쁘신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취직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나름대로 탄탄하고 좋은 것이었죠.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라서 매일같이 가죽과 부자재가 들어오고 직원들이 앉아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낮은 퀄리티의 가방을 만드는 공장은 아니었고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질의 가방을 만드는 곳이었죠. 사실 가방이 만든 새는 무척 좋았는데 거래처를 잘못 잡아서 그냥 시장 가방 가게로 납품하며 잘 성장하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사장님과 실장님, 직원 2명과 제가 다였죠. 다른 직원분들도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 30대였으니 20 갓 된 제가 들어오자 굉장히 잘 대해주셨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기특해하기도 하셨고요. 당시 회식하면 제가 아직 어리니 잘 먹어야 한다면서 일부러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일은 쉽고 주변 분들이 예뻐해 주시니 당연히 무척 좋았었죠. 봉급은 작아도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셔서 둘이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었고요. 거기 계시던 실장님 연세가 40 초반으로 저희 어머니와 비슷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사별하시긴 했어도 여전히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셨어요. 아버지와 어릴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곧장 20 넘자마자 결혼해서 저를 낳으신 거였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실장님은 제가 딱 딸 같다면서 무척 기특해 하셨고 회식하다가 밤이 늦어지면 저를 따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하셨고 실장님과도 안면을 트시게 되었죠. 그런데 두 분이 뭔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따로 있었죠. 보통 가죽 공장은 숙련군들이 많아서 나이대가 지긋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이런저런 힘쓰는 일을 하는 젊은 남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 막내라서 공장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 전달하거나 잔심부름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남직원이 또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많았죠. 남직원도 공장에서 막내였으니까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났고요.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호감도 쌓였고 나이도 차서 그 남직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산다는 걸 잘 알았어요. 남편의 집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자리에 누우실 때가 많았고 시어머니가 거의 생계를 꾸려오다시피 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나서는 온 식구가 거기에 기대서 먹고 살고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서 동생의 학비로도 돈이 솔창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어머니가 너무 장남한테 의존이 심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만 동생하고는 무척 우애가 좋다고 했어요. 사실 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지금 좋은 대학 다니고 있거든. 아마 걔가 취직하고 나면 우리도 형편이 좀 필 거야. 뭐, 그 정도야 기다릴 수 있지.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장학금도 많이 받고 있어서 학비로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만 제 편이면 그래도 시댁이 어떻든 다 사라지기나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가난하게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형편이 좋지 않은 저희 집을 잘 알아서 결혼해서도 넉넉하지 못한 것을 무척 미안해했죠. 동시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무척 무시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이미 남편한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으셨죠. 아니, 넌 기껏 결혼한다고 데려온 아가씨가 저런 꼴이냐? 헐어머니라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잣집 아가씨를 데려왔어야지. 내가 너 허울 멀쩡하게 낳아준 게 후회가 된다. 대체 무슨 생각이니? 시어머니는 정말 상대에 대해서 배려도 없이 말아 하는 편이었죠. 결혼 전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거침없이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마구 해댔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였죠. 체격 좋고 잘생긴 남편이 부잣집 아가씨를 낚아올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같이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화가 나시만도 했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못 버시고 아파서 누워만 계시니 직접 평생 아차같이 돈을 벌어 두 형제를 키운 분이었죠. 그런 면은 물론 존경할 만했지만 그래도 연세 드시고 나서 돈 버는 자식을 뜯어먹으려고 눈이 벌건 것까지 남편이 참기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시동생도 마찬가지라서 결혼하고 나면 시댁하고 거리를 둘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면 진짜 딱 칼도리만 하고 성급 짜고 형제끼리 말이 되었다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돈 노래를 불러대서 저도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사직한다는 건 언감생심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어디 남편이 돈 버는 거에 기생할 생각이냐고 사람을 기생충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원은 생활비로 내놓으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시는데 물론 200만 원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월 50만 원은 드렸거든요. 그리고 장에 가실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라고 해서 대신 결제하게 하고 뭐 살 때 남편 불러서 결제하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돈까지 합하면 월 100만 원은 우습게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무지 돈을 메울 수가 없어서 저 역시도 직장을 다녀야만 했던 거였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 모으느라고 결혼 후에도 3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25세 결혼해서 2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안 들어서니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직장에 다녀서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좋지 않아 그런 것이니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다닌 보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장님이나 실장님과 쭉 친밀하게 지내면서 아주 예상치 않은 결과가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실장님과 어머니가 결혼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실장님은 사장님 아들이라서 이제 그 사무실과 공장을 물려받을 분이셨죠. 원래 결혼에 대해 뜻이 없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서 호감이 싹 트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저도 워낙 20살 어린 시절부터 저를 잘 돌봐주셨던 분이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 재혼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는 대뜸 물으시더군요. 그 남자 돈 많으냐? 너 뭐 물려받을 거 있어? 아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혼하시는 분한테 실례예요. 뭐가 실례냐? 제가 유산 받으면 그게 네 돈이고, 그리고 네 돈이면 당연히 애미인 내 돈인데. 시어머니는 악착 같은 얼굴로 남편한테 그렇게 쏘아 붙이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듣기도 싫은데 시어머니 성격이 하도 안 좋다 보니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도 짜증이 나는 얼굴이었지만 조용히 말을 줄였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저희 친정 새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저도 남편도 모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인어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어머니 난리 나실걸?
내 말이 뭐라도 얻어오라고 하실 거야. 절대 말하지 말자. 남편과 저는 의기투합하여 절대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새아버지가 가난한 분인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새아버지가 잘 살지 못한다는 걸 듣고는 한심하다며 혀를 차셨죠. 어머니와 새아버지 재혼은 간단하게 치렀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하라고 제가 졸라대서 작은 결혼식장을 빌려서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죠. 뭐 어머니 재혼이기도 하니 굳이 큰 결혼식은 피하고 싶어 하셨기에 딱 가까운 친지와 사무실, 공장 사람들만 왔거든요. 시어머니도 잠깐 참석하셨다가 결혼식 규모가 작고 전부 다 남편과 제가 아는 직장 사람들만 있다는 걸 알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아니 이렇게 작은 결혼식이라니 정말 어쩌면 이렇게 볼품이 없니? 식장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새아버지가 들으실까봐 무섭더군요. 직장 사람들 몇 명은 이미 들은 것 같았고요. 남편도 난감해서 얼른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나오려고 했지만 피로연해서 밥은 꼭 먹고 가야 한다면서 뽕을 뽑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결국 밥까지 먹고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결혼식을 도와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난리라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어머니는 새아버지하고 사이가 정말 좋으셨고 새아버지는 저를 정말 많이 귀여워하셨습니다. 원래 20살 시절에 직원으로 만났을 때도 진심으로 아껴주셨는데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쁘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비혼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마음 먹으셨다가 생긴 가족이라서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과 함께 새아버지는 사장님으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아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실장님 위치로 올라가서 업무를 보게 되었죠. 새아버지는 젊으신 만큼 감각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따로 영업을 다니시면서 퀄리티 좋은 가방 위주로 이만큼 좋은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어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나가는 브랜드 한 곳과 제휴를 맺게 되었는데 백화점 브랜드는 아니어도 온라인에서 이름값이 높은 브랜드였어요. 그곳 디자이너하고 합작해서 가방을 생산해냈고 처음이니만큼 정말 온 신경을 기울여서 퀄리티를 높여서 생산했습니다. 저와 새아버지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크게 기울였죠. 남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 전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퇴사자도 없이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지라 서로 마음이 맞아서 협력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보람도 있고 뿌듯했고요. 결국 그 브랜드와 함께 한 가방 라인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가방에 붙인 이름을 말하면 10대, 20대 여성들이 대부분 알 법한 가방이 될 정도였어요.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같은 가방을 서너 명은 본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급된 가방이 되었죠. 한 개당 단가가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잘 팔리면 그냥 규모로 승부가 되거든요. 돈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생산을 위해 공장 직원을 더 뽑아야 했고 회사는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저희가 분량을 거의 없이 제일 좋은 가방을 제대로 생산한다는 걸 알게 된 브랜드에서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했거든요. 사실 가방 공장은 많지만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분량 없이 납기한 제대로 지키는 공장이 또 만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일하는 직원도 사장도 다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기회 하나를 제대로 터뜨리니까 공장 자체가 대박이 난 거였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에서 성공하고 나니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디자인을 넣으면서 혹시 생산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회사가 순식간에 커졌고 저는 일이 순식간에 많아졌습니다.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결국 제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도와주고 계셨지만 20살 때부터 꾸준히 일을 해온 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 자체가 우리 가족의 거시기였기 때문에 뼈를 갈아 넣더라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바빠 주말에도 시댁에 잘 가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돈도 제대로 많이 안 챙겨주는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며 며느리가 시댁에 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당연히 와서 주말에는 시댁 식사도 챙기고 시어머니 말동무도 하고 시아버지 병고안도 해야 하는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저나 남편은 그냥 별다른 말대꾸 없이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에 몰두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죠. 회사가 성장하느라고 여전히 바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직원도 새로 뽑고 업무도 안정이 되면서 제가 조금 덜 바빠졌을 때였어요. 시동생이 그 사이에 취직했는데 결혼한다고 예비 동서를 데려왔습니다. 취직하자마자 무슨 돈이 있어 결혼한다고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재수 씨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고. 어머나, 세상에, 의사? 동생보다 좀 많이 연상인데 서로 잘 맞나 봐. 와, 도련님 능력 좋다. 저는 순수하게 감탄했습니다. 의사라니 사실 정말 보기 드문 직업이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의사가 되겠어요. 시동생도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의사와는 까마득한 차이가 있는 법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대학교 신입생 때 예비 동서가 시동생을 찜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인사차에 예비 동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올까봐 걱정하셨는지 얼굴을 내밀자 만족하는 얼굴이시더라고요. 예비 동서와 시동생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수더분한 인상에 웃는 모습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인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한테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귀한 아가씨를 모셔왔구먼. 아니에요, 어머님. 예비 동서 역시 좀 당황스러웠는지 마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엉거주춤하게 서 있으니 사납게 눈을 부라리면서 빨리 가서 차를 타오라는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하고 제대로 첫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얼른 부엌으로 향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마치 상전이라도 모시듯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와서 소파 산석에 앉혀두었어요. 아유, 귀한 아가씨지요. 의사라고 했지? 네, 지금 대학병원에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귀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며느리로 오시네. 거의 말투가 이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알기 힘들 정도였죠. 솔직히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닥달하면서 육두문자에 온갖 험한 말은 다 쏟아부으시는 분이 예비동서는 의사라는 이유로 저렇게 비단처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심지어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제 뒤통수를 치기도 하셨었고 제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 앞에서는 아주 엎드려 절이라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 아유, 내가 아들 잘 낳은 보람이 있네. 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정말.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불편해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난 할 말을 한 것뿐인데. 그 사이에 저는 차를 타서 가지고 나와 모두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과 남편과 더불어서 눈빛 교환을 했죠. 모두가 다 시어머니를 향해 정말 못 말린다는 짜증 섞인 눈빛을 보내고서 아닌 척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이 자리 모두가 불편해한다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도 아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되신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 자세로 구는 게 절대 편할 리는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큰며느리인 저한테 너무 험하게 대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더욱 불편했을 겁니다. 그때 처음 본 초연인 사이인데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사람 가려가며 구는 시어머니가 절대 좋아 보일 리는 없었겠죠. 나중에는 예비 동서도 은근히 시동생하고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식사까지 하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거절하고 예비 동서는 시동생과 차만 마시고 얼른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가는 예비 동서의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괜히 네가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바람에 네 예비 동서가 불안해하는 거 아니니? 너 텃세 부렸다간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안 그래요, 어머님.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텃세를 부려요, 제가. 그래, 넌 유일한 장점이 네 주제를 아는 거야. 절대 건방지게 굴면 안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비 동서가 그리 기쁘지 않아 보였던 걸 예석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서로 눈길 교환밖에 할 수 없었죠. 의외로 시동생이 결혼하는 건 무척 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의사로 그래도 돈을 좀 모았고 게다가 대출도 거의 자유자재로 되는 직업이라 결혼식 비용을 거의 예비 동서가 낸 것 같더군요. 아직 개인 병원을 차린 것은 아니라서 집을 매매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전세 대출로 해결을 본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결혼식 날 거의 기쁨에 차서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의사 며느리 기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기뻐하는 건 역시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동서의 결혼 이후 저에 대한 구박은 훨씬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가난하고 돈 못 버는 못난 큰며느리와 큰아들은 이제 쓸모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제가 불려가서 거의 하루 종일 대접할 음식을 해야 했고 먹고 난 후 설거지도 제가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불호령을 내렸죠. 다행히도 동서는 시어머니처럼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아주 편안하고 수더분한 사람이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자기가 하겠다고서 고무장갑을 짚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동서한테 가서 있으라고 괜찮다고 하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시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는 사이가 꽤 좋았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아예 들어가셔서 누워 계셨으니 볼 일도 없었고요. 시동생도 제 친정 새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자연스레 동서도 알게 되었죠. 그걸 몰랐을 때도 동서는 저를 무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마음 편하게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꽤 잘나가는 브랜드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걸 알고 동서는 무척 재미있고 놀라워했죠. 사업 규모가 커서 만만찮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려줬지만 동서는 그걸 알고 나서도 똑같이 저한테 친근하고 수더분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시동생네가 결혼하고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동서가 수다를 떨다가 문득 개인병원 개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료 의사들 중 개업 의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워라밸도 좋아서 부럽다고요. 그렇다고 뭐를 해달라는 투는 아니었고 그냥 못해서 아쉬워요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개업하려면 돈 많이 들어? 그럼요, 형님. 일단 임대료가 엄청나죠. 병원 자리는 보통 그래도 번듯한 건물에 잡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긴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직원 고용하고 뭐 하려면 초기 비용이 엄청나요. 물론 뭐 금방 환수해야 되지만요.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동서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업무량이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시동생의 푸념처럼 의사는 바빠서 돈을 쓸 겨를이 없어 돈이 모인다고 말할 정도였죠. 개업의가 되면 확실히 워라밸이 훨씬 좋아질 텐데 안쓰러웠어요. 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동서. 혹시 임대료 안 낼 수 있으면 개업할 의사 있어? 어머, 그야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무료로 임대해 주겠어요? 내가 해줄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건물 임대해 준다는 거야. 동서는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희 재산 상황을 동서한테 상세히 다 말하지는 않으니 당연히 몰랐을 부분이긴 했어요. 그간 크게 성장한 회사 덕분에 저희는 가까운 동네에 꽤 번듯한 빌딩 하나를 매입해둔 상태였죠. 1층에는 따로 저희 가방 브랜드를 런칭해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꽤 위치가 좋았어요. 물론 아주 번화가는 아니고 아주 큰 빌딩도 아니었지만요.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병원은 2, 3층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 내줄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꽤 좋아하는 편이었고 저희 건물에도 마침 공실이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진행해보고 싶었어요. 있는 건물 그냥 두는 것보다 채워져서 장사가 잘 되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시동생네가 잘 되면 결국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주장했더니 결국 동서가 고맙다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서는 병원을 개업하고 처음부터 상당히 영업이 잘 되었어요. 그 동네에 병원이 부족하기도 했고 자리도 좋았거든요. 사실 저도 좋기는 했어요. 공실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동선에 병원이 들어왔고 한 곳은 약국이 들어왔죠. 게다가 두 곳 다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 가치 자체도 올라갔거든요. 동서는 이렇게 제가 무료로 자리를 임대해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는 게 너무 고맙다면서 무척 행복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동선의 친정도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라서 개업은 시간이 한참 지나야 가능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이런 기회가 오니 동기들 사이에서도 꿀리지 않고 참 좋다고 했습니다. 워라밸이 좋아지고 쉴 시간이 늘어나니까 동서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의사 한 명하고 같이 개원을 한 거라 병원 관리도 둘이 할 수 있으니 훨씬 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이자 동기였다는데 그 친구도 그리 집이 잘 살지 않아서 병원 개원할 때 집안 도움을 못 받을 형편이라 무척 난감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료로 건물을 임대해 주니까 두 사람 모두 무척 기뻐했던 거였죠. 이후 당연하게도 동서와 저는 사이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사실 남편하고 시동생은 원래도 사이가 좋았으니 저와 동서가 가까워지는 것도 당연했지만 제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신경을 써준 게 무척 고마웠다고 동서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저는 그래도 제가 가진 건물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약간 쑥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건물 위치도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에 임대는 금방 맞춰질 수 있었을 테니까 뭐 병원보다 더 좋은 업종을 찾기도 힘들고 동서가 좋으면 시동생도 편안해질 테니 저야 더 바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임대료 정도가 아쉬운 처지도 아니었고요. 당시 회사가 상당히 커졌을 때라서 건물 한 층 임대료 정도는 통째로 날려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개업 후에 며느리를 두었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기뻐 날뛰었어요. 대학병원에 다니는 며느리도 황송에 미치려고 하셨는데 가까운 옆 동네에 번듯한 건물에 병원을 낸 며느리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동서는 물론 돈을 잘 버는 만큼 넉넉한 용돈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마음씨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동서가 의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길을 못 펴고 그저 동서라면 껌뻑 죽으면서 무조건 떠받들여 모셔야 한다는 식이었죠. 동서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웃었을 정도로요. 그 피해는 죄다 제가 받았는데 사사건건 동서와 비교되면서 능력 없는 며느리 취급을 받고는 했어요. 원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말이 거칠고 손버릇도 나쁘셔서 뒤통수 맞고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정도는 평소에도 당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동서 앞에서는 안 그러셨지만 뒤에서는 그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었죠. 뭐 제가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 해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제사를 지내는데요. 동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삿날에 따로 시댁에 올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잠도 쪽잠으로 자는 동서를 알았기 때문에 저도 탓할 수가 없었죠. 저는 당시 이미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아서 시댁에 가서 그냥 별말 없이 전을 부치거나 국을 끓이거나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업하고 나서는 이제 동서도 제삿날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괜히 와서 일을 할까 겁이 나는 듯 제삿날 말고 다른 날에 오라고 했지만 제가 혼자 일을 하는 걸 아는 동서는 일부러 굳이 고집을 부려 제삿날에 시댁으로 왔습니다. 저는 동서가 온 게 반가워서 마주 앉아 수다를 좀 떨다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음식하면 당연히 이런저런 설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동서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제 음식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기에 저는 터칫으로 설거지통을 가리키며 그거나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서가 알았다고 하면서 고무장갑을 끼고서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려고 막 그릇을 드는 순간 시어머니가 새팔이 져서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뭘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뭘 알려주려고 그러시나 싶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귀한 둘째, 둘째 귀한 의사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어머나, 어머나, 어머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되었는데 머리채를 잡혀서 흔들리는 저나 그걸 보고 경악한 동서나 같이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셨죠. 너 대체 제정신이냐? 너 미쳤어? 이 미친년아, 대체 무슨 짓이야? 의사한테 지금 집안일을, 그것도 설거지를 시켜, 응? 네 손목은 뒀다 어디다 쓸 거냐? 일하면 손목이 썩어 빠지니? 어머님, 그만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이거 버릇을 고쳐버린다. 너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걸 가만히 뒀더니요. 귀한 애한테 지금 일을 시켜? 어머님, 이것 좀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기껏해야 설거지잖아요. 동서도 한다고 했다고요. 한다고 해도 네가 말려야지. 너 그 쓸모없는 몸뚱아리 갈아서라도 일을 하고 쟤 모셔야지 뭐 하는 거야? 네 동서가 의사야 의사. 시어머니가 반복해서 의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귀청이 따가워서 떨어져 나갈 것 같더군요. 여기서 누가 동서 의사인 걸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동서가 도와줘서 간신히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뒤로 비틀거리면서 물러나는데 세상에 머리카락이 뽑혀서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항의할 마음도 들지 않은 채로 멍하게 있는데 동서가 제 앞을 가로막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이 제 병원 건물주예요. 순간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지만 곧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워낙 착하고 순해서 네 형님 편을 들고 싶은 건 알겠지만 갑자기 제가 건물주라고 하면 내가 믿어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마치 동서를 달래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외치듯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라고요. 지금 제가 병원 개업할 수 있었던 것도 형님이 저한테 임대료 안 받고 무료로 빌려주셔서 가능한 거였어요. 아니었으면 한 10년은 돈 모아서 개업했어야 하는 거였다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형님이 가진 건물 저한테 무료로 임대해 주셔서 큰돈 안 들이고 병원 개원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반복해서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서 바라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던 가슴을 진정시키고서 말하지 않은 채로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제삿날이지만 평일이라서 저는 먼저 시댁에 와 있었고 시동생과 남편은 퇴근 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죠. 동서는 그날 오후만 같이 일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을 일단 맡기고서 시댁에 온 상태였고요. 어머님, 제가 평일에 자유롭게 시댁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휴가 쓴 거 아니냐? 어차피 조그만 회사. 그런 거 치고는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꽤 자유롭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마다 저는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최근으로 올수록 오는 횟수를 가능한 줄이고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횟수가 적지는 않았죠. 시어머니는 답할 말을 찾지 못하시는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다니는 회사
저희 새아버지 소유예요. 뭐라고? 네,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재혼하셨던 그분이요. 그분 소유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은 기업 아니고, 이제 회사 직원만 100명 단위예요. 그리고 매출 대비 수익 알토란 같은 회사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시더군요. 동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인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했어요. 그럼 그 회사. 말하자면 제가 다음 대표인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 물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전부 제 것이 되겠죠. 아니, 지금만 해도 회사 수익 상당 부분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부럽지 않게 벌고 있긴 하네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입을 벌벌 떠시더군요. 누구보다 돈, 돈, 돈 외치면서 살았던 양반이 그간 그렇게나 무시하던 큰며느리가 무슨 일 하는지를 깨달았으니 당연하겠죠.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얄미워서 시어머니 하는 짓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한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너처럼 모자란 애가 그럴 리가. 너네 그러면 왜 신혼초에 그렇게 월세로 살았던 거야?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 재혼 후에 잘 번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사 간다고 할 때에도 아예 관심 털끝만큼도 안 보이셨죠? 지금 저희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못난 큰아들, 큰며느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그 집이 전세인지 매매인지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으니 당연히 모르시겠죠. 지금 저희 50평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 있고 당연히 대출도 없어요. 어머님이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셨던 거죠. 제가 쏘아 붙이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시뻘개지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집에는 정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너희들 수준에 맞게 빌라에서나 살아라 하면서 싫은 소리만 하시고서는 신경을 끊으셨어요. 사실 이삿날 도움 필요한 건 어른인 시어머니가 더 잘하실 텐데 정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이사 가는 집을 굳이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굳이 부르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말로 정신이 드시는지 손을 떨면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정말 환멸이 들어서 하던 음식이며 뭐며 다 내팽개치고서는 거실로 가서 제 백을 집어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동서 역시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얼른 따라 나와서 저를 붙들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조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지 마라. 아직 내가 상황을 다 못 들었다, 응? 내가 몰라서 그런 거잖니. 정말로 내가 알았으면 안 그러지. 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 건데 내가 왜 그랬겠니? 제발 지금 이렇게 가지 말아라. 어머님, 사람 상황 따라서 돈 따라서 그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한테 잘못한 건 뉘우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이 많은데 대접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사실이니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사이에 동서와 저는 차를 타고 시댁 아파트 주차장을 나와버렸습니다. 형님, 많이 속상하시죠? 동서가 망설이다가 그렇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씨 좋은 동서가 곁에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리 남편하고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시댁에 가지 말라고 전해주고서 저희는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호텔 뷔페라도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댁 제삿날인 그날에 시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 제삿날에 빠지지 않고 가서 일손을 보탰던 터라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시동생과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못 말리지? 그런데 그렇게 손까지 쓰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에요. 도련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요. 동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흥분해서 화를 내실 줄은. 솔직히 의사 며느리 설거지 한번 시켰다고 그렇게 화를 낼 줄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저도 동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당연히 동서나 남편, 시동생한테 아무런 화도 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간 결혼 후에 당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잘 넘긴다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당장 화를 낼 만큼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화는 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전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목이 맬 만큼 감정이 차올랐고 시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 이제 어머님 얼굴 볼 자신이 없어. 그냥 안 배웠으면 좋겠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어머니한테 사과는 받아야지. 맞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는 확실히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이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당시 연세가 꽤 많으셨죠.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날이 더 많은 분이신데 그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노후야 알아서 사셔야죠.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돈 떨어지면 며느리도 당장 버릴 뿐이신데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저희 집이 어디신지도 모르시니 찾아오실 수도 없었죠. 관심이 없으셨던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석 달이 지났나 그랬을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시댁에서는 제삿날도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찾아갔던 저였는데 마음이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추석이 며칠 뒤에 다가왔을 때 제가 먼저 남편한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혹시 지금 어머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버님은 그냥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병원 그대로 계시고, 사실 남편이 망설이는 기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머뭇거리더군요. 솔직히 무슨 일이 크게 있을까 싶어서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곧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셔서 누워 계셔. 병원 입원시켜드린다고 했는데도 고집을 부리셔서. 나한테 보러 오라고 들어놓으시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병원 진료도 받는데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픈 거라고.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전데 왜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들어 놓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 어떻게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다시 얼굴 못 볼 것 같다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이시고 제 가족이기도 했으니까요. 추석 전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갔어요. 어차피 시댁 현관 비밀번호야 다 아는 거였고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힘이 잔뜩 빠지신 목소리였습니다. 첫째냐? 안 와도 된다는데 왜 왔어? 기력이 완전히 쇠한 듯한 목소리라서 솔직히 속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렇게 금방 늙어서 기운이 빠질 거면서 왜 그동안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나 하고요. 저는 발을 쿵쾅거리면서 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이부자리 옆에 가서 앉았어요. 눈을 감고 있던 시어머니는 눈을 떴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앉았죠. 에그머니나, 네가 웬일이냐? 아이고.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병문안 용으로 사온 오렌지 주스를 내려놓고 말없이 속으로 감정을 삭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할 말을 고르느라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루 이틀에 걸친 일이 아니라서 바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아요. 아시죠? 제가 오랫동안 쌓인 거. 그래, 알고 말고, 응. 시어머니는 기가 죽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화처럼 마음이 사르르 풀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저 시어머니가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거리를 조금 두면서 다시 가족으로 있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뿐이었죠.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님도 저도 앞으로 같이 노력해봐요. 저도 전처럼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저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결국 시어머니는 찔끔찔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위로해드릴 마음도 사실 나지 않아서 그냥 멀거니 보다가 돌아서 나왔죠. 그 이후로 제가 말했던 대로 저는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척 기가 죽어서 아주 얌전해지셨죠. 저한테든 동서한테든 절대 심한 말도 안 하고 얌전히 지냈어요. 사실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면 왜 그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나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시모와 며느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좋은 분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는 해요. 아쉽지만 현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써보려니 좀 두근거리네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에 가까운 가정주부입니다. 사연 듣다 보면 참 재미난 인생사 겪은 분들도 많고 황당하거나 슬픈 일을 겪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에 비하면 참 평탄한 삶을 살아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지루하더라도 평범하고 온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일단은 사연 유튜브에서 들어볼 법한 일을 겪은 적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그런 것처럼 저도 시댁과 시어머니와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겪은 일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려나 싶어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냥 에피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 별다른 건 아니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들어보시고 재미를 느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써서 보내봅니다. 저는 상당히 시골이었던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수도권 도시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촌이었죠. 그렇게 못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건 아니었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였는데요. 불과 3, 40년 전이지만 당시 그 촌에서는 먹고 사는 것만 잘 먹고 살아도 괜찮은 거였어요. 서울이나 큰 도시들하고는 사정이 완전 다른 상태였죠.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는 분들이었는데 엄마는 참 대장부셨고 아빠는 온순하고 얌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분쟁이나 일이라도 나면 엄마가 항상 나서서 싸우고 아빠는 말이나 거드는 정도였는데요. 엄마는 대장부다운 성격에 어울리게 체격도 굉장히 큰 편이었어요. 키도 당시 분으로는 상당히 크셨고 뼈대 자체가 무척 굵어서 누구와 몸싸움이 붙어도 앉을 법한 분이었죠. 반대로 아빠는 평균 남성 키에 비해 작고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편이었고요. 저희는 3남매였는데 큰오빠와 작은오빠 뒤에 딸을 낳겠다고 하나를 더 낳아서 저를 보신 거라 무척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큰오빠, 작은오빠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저는 또 아빠를 닮아
체구가 작고 얌전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빠들도 저를 참 많이 예뻐했죠. 오빠들은 엄마를 닮아 체격이 크고 목소리도 큰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동네에서 누가 절 괴롭히기라도 하면 먼저 작은 오빠가, 그 다음 큰 오빠가, 그 다음 엄마가 뛰어오셨죠. 엄마까지 오시면 그날은 동네 떠나가는 날이었어요. 누가 우리 막내딸 괴롭혔냐고, 누가 우리 딸 머리 꼬랑지를 잡아당겼냐고 거의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화를 내셨거든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쭉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위에 작은 오빠, 큰 오빠가 공부를 못해서 일찌감치 실업계로 갔고 그래서 미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러 외지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막내딸인 저라도 집에 머물면서 근거리에 있는 대학을 가길 바라셨죠.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는 우리 동네도 좀 발전해서 요즘의 시골 동네 정도는 되었어요. 근방에도 대학이 작은 곳이 하나 있었고요. 하지만 전문대학이라 저는 성에 차질 않았었죠. 공부를 나름대로 그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한다 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졸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를 품에서 떠나보내는 게 몸이 없고 아쉽고 섭섭해서 엄마 아빠는 저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내려가시는 날에 많이 우셨죠. 아유, 요만한 걸 대체 내가 어떻게 떼어놓고 가니? 엄마, 괜찮아요. 나 씩씩하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참 야무지고 공부도 잘하니까 시골에서 있을 애가 아니지.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나가야지. 그런데 엄마는 참 섭섭하고 그렇구나. 엄마는 호탕하고 대장부 같은 성격이었지만 그만큼 정도 많고 절 많이 사랑해서 더욱이나 슬퍼하셨죠. 저도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울에서 잘 지내보겠다는 각오가 더 컸어요. 당시에는 하숙이 참 많았던 시기라서 하숙방을 구해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참 좋으셨어요. 밥도 정말 맛있게 해주셨고요. 방이 많은 단독주택의 1, 2층을 전부 하숙방으로 쓰셨고 가족들은 3층에서 머무셨죠. 2층은 여학생들을 받고 1층은 남학생들을 받아서 데리고 계셨어요. 하숙생들이 우리 대학 근처였으니 알고 보면 거의 다 같은 학교 선후배라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1층에서 이미 오래 하숙하고 있던 남자 하숙생 중에 저랑 같은 과인 선배가 있더라고요. 2년 하숙하고 군대에 다녀와 다시 1년 하숙을 한 선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해면 졸업반이 되는 선배였죠. 하숙집은 사람이 너무 많고 같이 복잡거리면서 지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낭만적인 데도 있었어요. 밤이 되어 마당에 별을 보러 나가도 누군가가 앉아 책을 보고 있거나 줄넘기를 하고 있기도 했죠. 어디에서도 외로울 일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그게 참 좋았어요. 그날도 저는 밖에 나가 밤바람을 좀 쐬려고 나갔는데 마당의 작은 평상에 그 남자 선배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졸업반이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저는 선배 곁으로 다가가서 슬쩍 책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의외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선배, 뭐 보세요? 아, 나왔어? 선배가 놀라서 책을 덮는데 제목을 보니까 로맨스 소설이었어요. 저도 읽었던 건데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풋풋한 청춘물이었죠. 저는 생글거리고 웃으면서 선배 옆에 앉아 그 책을 가리켰어요. 오, 되게 의외다. 선배 이런 거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래? 로맨스 안 볼 것 같아? 네. 엄청 인문학 서적이나 뭐 그런 것만 보실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이 책이 처음이야. 그냥 서점 둘러보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사가지고 나왔어. 재미있어요? 재미있네. 선배는 쑥스럽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책 표지를 보자니 다시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죠.
그거 하숙집에서 같이 사는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거였죠. 오. 순간 선배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어두운 하늘 아래서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서는 선배 손에서 책을 받아서 한번 펼쳐봤죠. 그러고 보니 그 책 내용은 서울로 올라온 촌의 남자와 서울 아가씨가 한 하숙집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결국 사랑에 빠져버리는 게 당연한 결말이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훑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책 내용처럼 연애 한번 해보고 싶더라. 선배 목소리가 진지해서 저는 그 선배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어두운 곳에 있는 선배 얼굴이 갑자기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연애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모쏠이었지만 선배가 분명 저한테 연애해보고 싶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순간 책을 꽉 쥐고서 대답을 하지 못했죠. 선배는 손을 뻗어서 망설이면서도 책을 가져가려는 것처럼 하다가 책을 든 제 손을 잡았어요. 꼭 손을 쥐어오는 선배의 큰 손에 정말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선배는 곧 졸업반이고 저는 새내기.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듬직한 선배에게 기대어 연애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는 4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선배는 정말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는 게 꿈만 같았죠.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서 취직도 했고 선배도 이미 연차가 쌓인 직장인이 되어 돈도 열심히 모아둔 채 저와 결혼했는데요. 정말 다 좋았는데 단 하나, 시어머니가 좀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뵙고 그 후 계속 인사드리면서 상견례를 드릴 때까지는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때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사셔서 아무래도 세련되지 못한 구석이 있으셨거든요. 그렇다고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도시에서 사신 분들보다 옷차림새나 그런 걸 꾸밀 줄 모르신다는 거였죠. 엄마도 그 즈음엔 살이 많이 찌셔서 가뜩이나 체구도 크신데 맞는 옷이 없어 상견례 복장 찾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드린다고 해도 곧 결혼할 애가 돈을 모아야지 무슨 소리냐며 그래도 깔끔한 감색 블라우스에 바지를 골라 입고 오셨는데요. 사실 서울로 올라오시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튀긴 튀셨어요. 누가 봐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티가 났고 얼굴은 붉어서 햇볕에 평생 타면서 일해오신 느낌이었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저희 엄마 아빠인걸요? 게다가 그렇게 성실히 일하셔서 저희를 키워내신 거였고요. 오빠들은 지금 너무 바빠서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상견례는 저희 세 식구만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인상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원래도 시어머니는 서울, 그것도 사대문 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대단히 자부심이 있기도 하셨죠. 그런데 딱 보니 사돈댁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상견례 당시에는 별다른 말 없이 끝이 났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게 있을까봐 너무너무 조심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장면만 봤다면 저희 엄마가 완전 얌전하고 주눅든 사람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과하게 조심하고 움츠러든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쪽은 교양 있고 잘 사는 서울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 조심할 건 해야지. 그래도 엄마, 그렇게까지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아유,
너희 시어머니 좀 봐라. 어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곱지만 차가워 보이더라. 그런 사람이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너 구박하면 어떡하겠니?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장담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느끼기에도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상견례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변한 건 아니라서 섣불리 남편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에 저희가 주말에 시댁을 찾아뵈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가 완전 달라졌어요. 신혼여행 때 선물로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사다 드렸는데 그 가방은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 나이 때 여성들이 많이 드는 브랜드였죠. 명품 가방은 너무 비싼 데다 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아울렛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백화점하고 다르게 아울렛에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 언짢아 하셨어요. 에휴, 세상에. 우리 친구네 며느리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제 사비로 명품 가방 2개에 지갑에 신발까지 사다 줬다는데 너는?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흔들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니 이게?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신혼여행 갔을 때 시댁 부모님한테는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사다 줘야 하는 거야. 어쩜 이러니 너네가?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갔던 아울렛에 괜찮은 디자인이 안 보여서 그때 딱 물량 빠지고 안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울렛이 아니라 그럼 백화점 가서 사면 되잖니. 어쩜 저렇게 지 돈 아낄 생각만 하는지. 아, 그래. 시어머니가 저를 꾸짖다가 뭔가 떠올랐는지 피식 웃더라고요. 너희 친정 부모님 보니까 네가 왜 그런지는 알겠다만 어지간히 없이 살아서 아끼는 것만 하는 모양인데 그럼 안 되는 거야. 때에 따라선 잘 써야 하는 거다. 알겠니? 저는 난생 처음 친정 부모님 트집을 잡혀봐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장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말대꾸 하는 것도 갓 결혼한 새댁인 저한테는 무척 힘든 일이었죠.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네네 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할수록 서럽고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셨을 뿐 그렇게 없이 산 분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아끼기야 하셨죠. 당시 시골에서는 그게 당연했고 지금도 저는 아끼며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이 돈을 마구 써버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트집 잡기 시작하셨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한 열흘은 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댁에 가서 식사를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신 것이었는데 저도 시댁하고 좀 친해지길 바라서 그냥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점심 한 끼 정성 들여 차려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던지요. 사실 일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트집 잡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루는 잡채를 해서 내어놓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잡채가 당면이 이게 뭐니? 무슨 쫄면이야? 아유, 어쩜 이렇게 덜 삶았어? 너희 시골에서는 그러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고명은 이게 뭐야? 제대로 채도 안 썰고 고명 종류도 3가지밖에 안 되잖니. 에휴, 대체 집에서 뭘 배웠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갈비를 하면 또 이러셨죠. 갈비에 이렇게 물을 많이 잡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갈비살은 너무 물러지지 말아야 하는 거다. 어디 상놈의 집안처럼 이렇게. 아유, 세상에. 대체 이게 뭐라? 하지만 아버님께서
이가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요. 좀 무르게 고기를 삶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디서 말대꾸니? 하여간 제 엄마한테 가정교육 배운 거 없는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제 가정교육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혼내면서 저희 부모님을, 특히 저희 엄마를 들먹이면서 비웃으셨고, 저는 그게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댁에 가서 며칠 밥을 하는 날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는 우울한 얼굴로 저희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집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저녁 먹었어?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했다. 방해한 거 아니지? 엄마. 그래. 오늘도 회사 출근 안 하고 시댁 다녀온 거지? 잘했어. 시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나중에 너도 편하고 김서방도 편해. 엄마. 김서방 곧 퇴근하겠구나. 언제쯤 들어온다니? 엄마랑 잠깐 통화할 시간은 되는 거지? 엄마의 평상시와 같은 따스하고 힘찬 말에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다가 결국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서러움이 복받쳐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제가 뭔가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니 아가?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그래. 왜? 나 이혼할까? 뭐? 엄마는 충격을 받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결국 꺽꺽대고 울면서 한참이나 통곡했는데 그동안 엄마는 더 캐묻지 않고 계속 전화 너머로 저를 도닥여 주셨죠. 그리고 간신히 진정한 후 저는 엄마한테 이러저러해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엄마가 걱정하시고 상처받으실 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입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엄마는 가만히 듣기만 하고 계시다가 오히려 침착해진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김서방, 퇴근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엄마, 그럴 필요 있을까? 저는 그래도 엄마한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려서 엄마가 남편과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를 닮아 얌전하고 소심한 저는 아무래도 불화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아니, 그냥 못 넘어가겠다. 전화하라고 해. 아니다, 그냥 둬라. 내가 전화하마. 알았어요, 엄마. 저는 대답하고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한 1, 20분 정도 늦게 들어온 남편은 조금 심각한 얼굴이더라고요. 당신한테 그런 일 있는지 몰랐어. 어머니가 원래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시긴 한데,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저한테 대뜸 말하는 것이 이미 엄마한테 다 듣고 온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고 저는 그 품에서 조금 울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날도 저는 시댁에 점심 한 끼를 해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원한 것이기도 하고 저도 해드린다고 했으니 그냥 끝까지 하려고 시댁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시고 저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식사를 차렸어요. 그날은 파스타가 드시고 싶다 해서 토마토 파스타를 하려고 재료를 꺼냈는데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토마토 파스타를 먹니? 대체, 하여튼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온. 죄송해요, 어머님. 올리브 오일하고 마늘이 있으니까 알리오 올리오나 해와라.
어쩜 저렇게 젊은 애가 센스가 없는지. 저는 기껏 사온 파스타 소스를 내려놓고서 풀이 죽어서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꺼냈어요. 사실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엄마가 TV에서 본 레시피를 정성껏 적어두셨다가 저한테 해주셨던 토마토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 항상 즐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 촌스럽다고 타박당하니까 속이 상했어요. 면을 일단 삶으면서 저는 가만히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했죠. 시어머니가 나가서 현관문을 여시고는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머, 사부인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엄마? 저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갔는데 정말로 엄마가 서 있는 거였어요. 원래도 키도 체격도 큰 분이 살까지 좀 붙으셔서 아주 위풍당당하셨죠.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크기의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서 더 작아 보였어요. 게다가 엄마는 마치 예전에 동네에서 앞집 아주머니 혼내줄 때처럼 무시무시한 눈을 하고 계셔서 더 무서웠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기세가 심상찮다는 것을 깨닫고 흠칫거리면서 뒤로 물러나셨어요. 들어오세요. 어머 사부인, 연락도 없이 오셔가지고. 아유 어머나. 네. 그게 저희 시골에서는 친척 집에 갈 때 별반 연락을 따로 안 해서요. 제가 좀 촌스럽습니다. 엄마는 싱긋 웃으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때 벌써 딱 느낌이 왔어요. 엄마가 한탕 하러 오셨구나. 시어머니와 비교하니 마치 맹수처럼 체격이 큰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는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부엌으로 오시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어려운 손님이 부엌으로 들어가니 졸졸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제가 꺼내놓은 올리브 오일과 마늘, 반대편에 놓은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열었어요. 거침없이 비닐을 까고 뚜껑을 여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사부인, 우리는 새아가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 밖에서 이야기라도. 아니요, 저는 우리 애 일하는 동안 쉴 생각이 없는데요. 사부인, 제가 가정교육을 잘 못해서 우리 애가 토마토 파스타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따위 기름 말고요. 엄마는 마치 자기 집처럼 부엌을 헤집고 다니면서 죄에다 뒤집어 놓았어요. 말끝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정교육 운운했던 것처럼 엄마도 말끝마다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날선 말을 날려댔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목을 자라처럼 움츠린 채 부엌 한 구석에 선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대신 엄마 팔짱 끼고 허리 껴안으면서 오랜만에 애교도 부리면서 시어머니 곁눈질로 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엄마가 금세 뚝딱 파스타를 만들어내서 시어머니 앞에 내놨어요. 다른 재료는 넣지 않고 토마토 소스만 얹은 간단한 거였죠. 하지만 만든 건 한 접시뿐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파스타를 내밀고서 엄마는 제 손을 잡고서는 부엌을 나갔죠. 그러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자, 사부인, 전 이제 딸하고 나갑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잘 못 시키는 건 이미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부엌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들려왔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고 마구 웃으면서 집에서 나왔죠. 친정엄마는 그대로 위풍당당하게 시댁에서 나왔고 저는 엄마하고 비싼 레스토랑으로 가서 신나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채로도 맛있게 점심을 먹고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려가셨죠.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저만 보면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얼른 눈을 돌리고 다시는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친정엄마한테 홍삼만 사서 보냈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신나고 마치 제가 어린 나이로 돌아가 멋있는 엄마 뒤에 서서 응원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많이 늙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마는 당당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제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들으신 분들이 잠시나마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고요. 사실 제 연령대에선 이런 사연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기보단 맘카페를 많이 참고하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여길 알게 되었답니다. 왠지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대나무 숲 같기도 하고 제 또래 여자들만 있는 맘카페보다 연령대가 훌쩍 높은 어른들도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좀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부모님 또래의 어른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고 우리 남매가 대학생이 될 무렵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세상이 완전 두 쪽으로 쪼개지는 듯 했고 그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가서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살았어요. 오빠는 군대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참 답이 안 나와요. 부모님과 여동생인 저, 온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고 온갖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군대에 가기에도 막막하고 답답할 텐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홀로 남겨두고 가야 하니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저는 이모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종종 둘러보고 가시는 바람에 그나마 좀 낫긴 했지만 저도 역시 핏줄인 오빠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불안정하던 때였어요. 편지도 엄청 써서 보내고 둘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제대하고 뭘 해보자 등등의 얘기들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대가 있는 오빠와 지금 당장 혼자가 되어버린 제 형편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했기에 즉각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오빠도 어느새 제대를 하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대학을 그만두고 오빠 역시 직장을 찾아다니며 빠르게 취업선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부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꼭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렇게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적어도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빠와 저는 정말 안 해본 고생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지내면서 29이 되었을 때 돌연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무렵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친구가 소개를 해준 분이 있는데 저보다 4살 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나이가 당시 33이고 정년기였으니 그쪽 어른들은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시더군요. 결혼이라니 저도 썩 당겨서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군요. 당시 오빠는 투잡을 뛰면서 조금씩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고 저는 제가 번 돈을 오롯이 저를 위해 저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결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들어놓은 저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결혼하며 혼수 준비하기에 너무 빠듯하지도 그렇다고 절대 많은 것은 아닌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요.
오빠에게도 결혼 얘기를 알렸고 남자친구와 만나고 하면서 서로 인사도 했었어요. 문제는 남자친구네서 우리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다며 반대가 있었나 봐요. 이게 좀 상처였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무슨 저한테 사과한다는 투로 문자를 몇 마디 보내셨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그때 그걸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다, 저도 죄송했다 하면서 죄송할 짓도 안 해놓고 왜 사과를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혼을 결국 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수시로 주마다 본인 집으로 불러대서 음식하는 거 거들게 하시고 자고로 며느리는 어째야 한다 저째야 한다 하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시종일관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편만 들어줄 것 같던 그 남친은 남편이 되더니 본인도 나름 결혼 전에는 자기가 저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엄마가 반대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자기가 안 듣고 불효를 했으니 그 몫을 제가 채워줘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결혼 처음 해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괜히 했구나. 이렇게 시댁의 종로를 타듯 붙잡혀 살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한 건가 싶어서 사기를 당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얼마 안 되어 아기를 갖게 되기도 했는데 그동안도 어머니는 정말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시더군요. 하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저는 오빠한테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빠는 그저 제가 편히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힘들었던 시간을 그나마 시부모님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오빠가 너무 순진하고 또 우리 어머니 성질을 몰라서 그리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딸 낳고 난 뒤에도 우리 시댁은 정말 조금도 변하는 게 없었고 이쯤까지만 해도 그닥 끼지 않았던 시동생까지 절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조카 보고 싶어서 형수네 간다는데 아직도 애를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이미 낳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갓난쟁이 애기 키우면서 뭐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시부모님을 집에 들일 생각도 안 하냐면서 엄청나게 따지더라고요. 아무리 장가를 안 갔다지만 어쩜 이렇게 눈치 없고 무리할까 싶어서 정말 혀를 쯧쯧 차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어머니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이 초반에 우리 집에 못 드나들게 막아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꽤 예민하고 배앓이도 많이 하는 편이라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꼬박 새벽 내내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그렇게 밤을 새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완전 기지맥진해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아기와 함께 내내 잠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요. 어느 날은 뭔가 쨍쨍하고 느낌이 좀 쎄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해서 눈을 잠결에 겨우 떴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저를 둘러싸고 무슨 백설공주 옆에 난쟁이들이 구경을 하는 모양새 마냥 어머니부터 시이모님, 시고모님, 시아주버님 그리고 아버님의 얼굴도 모르는 웬 어르신의 꼬마까지 다 저와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비명을 우악 지르면서 후다닥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뭘 그렇게 놀라냐고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일어났으면 얼른 애기 좀 깨워봐라. 어른들 보여주려고 다 끌고 왔구만. 애나 엄마나 이렇게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그리고 커피 좀 타와봐.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 저는 눈곱도 못 떼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잠들었는데 어머니가 멋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렇게 왕창 친척들이며 제가 얼굴도 모르는 외부 지인까지 끌고 들어와서 안방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밤새 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녹다운되어 쓰러져 있던 저와 아기를 그렇게 넋놓고 쳐다보며 얘네들 언제 일어나냐는 듯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보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스럽고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뭔 정신에 그날 커피 8잔을 탔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대뜸 밥 먹게 좀 뭐라도 시켜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또 말 같지도 않은 유세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예, 차리지 말고 중국집에 배달시켜. 인원 많은데 뭘 여기서 지금 해먹겠어. 간단하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이런 것들 좀 시켜봐라. 저는 집에서 먹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인심 쓰듯이 저한테 돈 10만 원을 내밀면서 말하시더군요. 속에서 불은 막 올라오는데 어찌됐든 빨리들 먹여서 내보내야겠다 싶어서 어찌어찌 시켰어요. 그래서 없는 상까지 다 펴서는 어른들이랑 쭉 둘러앉아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요. 전날부터 굶은 데다가 아기는 제 껌딱지가 되어 떨어지질 않으니 그대로 앉고 짜장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저도 너무 허기졌고 음식을 보자마자 식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레 덜어서 훅훅거리며 먹었는데 글쎄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가 인상을 확 구기더니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군요. 아우 진짜 정남이가 떨어져서 못 먹겠네. 야, 누가 밥을 그렇게 구역질나게 처먹어? 그거 더럽게 짭짭거리고 있네. 어디 며칠 굶은 거지 새끼가 들러붙은 거냐? 애 키우는 애미가 돼가지고는 누가 밥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 어른들 앞에 앉혀놓고 넌 예의도 없냐? 그렇게 더럽게 처먹을 거면 너 당장 그릇 들고 주방 들어가서 먹어. 아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이 말에 얼마나 서럽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걸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옆에 있던 시고모님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유 언니 왜 그래요 며느리한테. 잘못은 우리가 잘못이지. 보아하니 주인이 부른 것도 아닌데 언니가 이렇게 오합지졸 다 끌고 쳐들어온 거였구만. 손녀도 저렇게 예민하고 지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는데 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애 뒤치다꺼리만 했을 텐데 아주 그냥 안쓰러워 죽겠네. 이리 와요 우리 며느리. 내가 애기 잠깐 안아줄 테니까 밥 편히 먹어, 응? 이때 그만 저는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고 어머니는 그 바람에 괜히 무안했던지 시고모님한테 버럭 짜증내면서 아가씨가 뭔데 며느리랑 내 관계에 참견하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사나운 난리 속에 제 애는 짜증을 부리며 막 괴성을 지르고 울어대고 결국 어른들은 후다닥 먹는 거 마무리하고 그렇게 얼른 짐을 챙겨 들고 일어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텅 비어있는 집은 완전 난장판에 저는 먹는 걸 갖고 한 소리 들은 제 입장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아기가 안아달라고 기를 쓰고 우는데도 손이 뻗어지질 않았어요. 정말 못 참겠어서 오빠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고 오빠도 처음 듣는 그간의 시집살이 얘기에 적잖이 당황했는지 감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근간에 몇 번이나 떠올랐던 생각을 오빠에게 말했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 시댁에 애기 뺏기고 쫓겨나게 될까봐 겁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오빠한테까지 하면 안 됐는데 오빠가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졌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지경이었어요. 일단은 좀 참고 버텨달라고 오빠가 어떻게든 좀 능력을 키워보겠다는 말만 거듭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날의 짜증과 온갖 소치를 견딜 수 없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시댁에서 연락 와도 곧 죽어도 받지 않았어요. 때문에 남편과는 큰 싸움이 일어나 냉전이 길어졌지만 저는 남편조차 사과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냐는 반응인 것에 심히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냉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저는 저대로 아끼고 돈 벌 궁리를 했어요. 기진맥진한 상황에서도 밤에 핸드폰을 붙들고 아직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게 팁을 구해가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관련된 책도 주문해서 읽어보고 말이에요. 중간중간 애가 또 열나서 어디가 아프거나 며칠씩 아픈 밤도 있어서 공부하다가 다시 접게 되기도 하고 몇 번을 또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애도 돌이 지나고 저와 남편의 사이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미 초반부터 남편과 잘 지내보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고 남편은 몹시 건방지고 어이없게도 제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나중에는 지 엄마가 저한테 하듯 부모 없이 결혼한 걸 받아줬더니 지 주제를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지 뭐예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면서 말이에요. 야, 너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큰 아량으로 널 받아줬는지 모르냐?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어떻게든 잘 모시고 해볼 생각은 안 하고. 하여간 너는 발전이 없어. 넌 안 되는 인간이야.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나나 되니까 너 같은 거랑 살아주는 거야. 알기는 아냐? 이때 어떻게든 악을 쓰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봤자 여기서 들이받고 싸우면 여러모로 저만 손해더라고요. 저들이 바뀔 일은 없으니 니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같은 계단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잘근잘근 밟아주겠다며 죄 없는 입술만 피가 나고 짓무르도록 깨물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아직 애기 없이 신혼인데 인터넷으로 스토어 같은 걸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길래 그 친구한테 많은 조언을 구했어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자리 잡기까지 몇 개월 걸리긴 했지만 블로그나 책들을 뒤져보니 어느 정도껏 따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던 사이 오빠는 임대업을 하면서 점점 감이 좋아지는 건지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더군요. 같이 살던 빌라를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거길 팔고 조그만 건물을 또 사서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을 보더니 저에게 이런저런 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부동산 쪽은 잘 몰라서 헤매고 있던 중 그간 인터넷으로 하고 있던 부업이 조금씩 풀리고 하다 보니 한 달에 고정 수익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때 돌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말 가슴에 피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저는 겨우겨우 돈을 손에 쥐었는데 이대로 더 성장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그때 정말 있는 힘껏 뛰어다니면서 일도 더 배우고 확장도 조금씩 시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오빠가 부동산 청약 정보를 괜찮은 곳으로 주면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청약은 아쉽게 떨어졌지만 투자 쪽을 조언 준 것이 있길래 제 얼마 안 되는 돈과 대출 그리고 오빠가 보태준 돈까지 끌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종잣돈은 계속해서 더 불려나가야 하다 보니 일에는 더 끝도 없이 매달렸고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 집 분위기는 여전히 냉했고 저는 남편이 퇴근해도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지네 엄마 아빠를 챙기지 않는 저에게 죄가 많다면서 퇴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술을 마시러 싸돌아다니더라고요. 어머니는 맨날 시동생이며 아버님이며 자기 아들이며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해서 그렇게 괴롭혀대더니 이젠 더 감출 것도 없었는지 본인이 대놓고 문자 폭탄을 쏟아내더라고요. 그 협박 같은 문자들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듯했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다 부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걸 며느리로 들인 자기 입장이 처량하고 다들 자기를 불쌍해한다나요? 이거 보고 돌아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진짜 그때 제가 한계를 못 참고 질러버렸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때 아슬아슬하고 위험했거든요. 집 앞에 찾아와서 면박을 주고 문 열고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서는 고함을 질러가면서 짜증을 내고
일하겠다고 노트북을 켠 저를 보고 건방지게 돈 번다고 유세하냐며 물을 냅다 확 쏟아 부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뭐 이딴 게 다 있나. 어른이고 뭐고 그냥 머리채 잡고 싸워서 넘어뜨려 버릴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인터넷으로 하던 스토어 사업도 중간에 어떤 소비자와 시비가 걸려서 일이 커지고 머리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는데 이때 정말 다 놓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애는 툭 하면 열이 나서 아파하고 열난 애한테 시트를 붙여서 옆에 뉘어놓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절 보며 남편은 독한 인간이라며 조롱하더라고요. 헌데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빛 앞에는 이렇게 빛이 보이게 해주도록 지독하게 시꺼먼 어둠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진저리가 나는 시기를 제 맘속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가까스로 버텼더니 갑자기 숨통이 트이면서 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에 오빠가 말해서 투자했던 곳에 사정이 좋아지면서 이전보다 2배 이상가량 뛰게 된 거예요. 보는 눈이 있었던 오빠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며 들떠 있었고 저도 막상 눈으로 보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도 당시 이걸 모르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오빠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더니 정말 눈이 찢어지도록 놀란 표정을 하고 얼이 빠져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자잘한 사업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 그때 애가 아픈 것과 동시에 나를 괴롭히는 시댁까지 다 겹쳐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을 교훈 삼아 완전히 구멍을 막아가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자리를 잘 잡아서 월 300 정도는 꾸준히 벌어들이게 되었답니다. 헌데 이런 와중에 남편은 직장을 관두게 된 거예요. 전부터 회사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다면서 그 짜증을 저한테 풀려고 하더니 대뜸 관뒀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지만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 글쎄 그 이유를 뭐라고 나불댔는지 아세요? 야, 나 그동안 혼자 외벌이로 살았잖아. 네가 이제 이렇게 돈도 만지고 부동산도 이제 불릴 일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사업이란 거 해보면서 내 일을 좀 해보려고. 나만 밥벌이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이쪽에도 발 들여보는 거지 뭐. 솔직히 내가 누구 밑에서 일만 할 사람은 아니야. 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딴 소리나 해대고 있길래 저는 대체 뭔 헛소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무시했어요. 어차피 저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약간 당시 얽혀있는 일만 좀 해결하고 남편과는 온전히 이혼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애를 하원해서 집으로 왔더니 빈둥거리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멀뚱히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진짜 저 인간이 왜 또 와가지고 속을 뒤집고 있나. 이 꼴도 이제 진짜 그만 봐야겠다 싶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불러 앉히는 거 있죠. 그래놓고 뭐라는 건지. 진짜 모자가 쌍으로 미쳤나 싶더라고요. 예, 너 요즘 뭐 사업인가 머시기 한다면서? 그리고 사돈 총각이 임대업 같은 걸 해? 그것 때문에 너도 이익도 봤다고 하던데? 그럼 너도 이제 좀 밥값을 해야지. 네 신랑도 이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마누라가 돼서 돈 좀 생기면 그때마다 서방님한테 팍팍 보태야 하는 거야. 사돈 총각한테 말해서 좋은 입지 또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봐. 아니면 네가 직접 전화를 좀 연결해 주던가. 응? 아이 참, 표정이 또 왜 그렇게 뚱해? 와서 좀 너도 사근거리면서 웃으면서 말해봐라 좀. 돈도 이제 좀 번다면서. 얼굴 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중반부부터는 어울리지도 않게 억지로 웃어가면서 막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쳐대는데 대체 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돈 벌고 하는 동안 지들이 무슨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혼자 살림에 육아에 일도 해가며 번 돈을 자기 잘난 아들 사업 모시게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보태라고요? 아우, 이것들이 진짜 인간인지 놔두꺼운 짐승들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날 무시하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다며 무시했지만 이제 돈줄도 생겼고 오빠가 여러모로 이혼 후에도 제 사정을 봐주기로 했거든요. 정말 배는 것 없이 막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 버는 게 어머니랑 뭔 상관이에요? 이 사람이랑은 또 뭔 상관인데요? 이 인간 생활비 벌어서 저 안 갖다 준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어머니 그거 알기는 하세요? 이 집은 뭐 어머니가 이 사람 명의로 해줬다고 당당하신가 본데 제가 나가면 끝 아니에요? 저 집도 있고 일터도 있고 없을 거 없어요. 지금 어디서 저한테 갑질을 하려고 멍석을 깔고 난리세요. 그런 헛소리나 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아, 시끄러워요. 빨리 나가라고요. 안 꺼져요? 남편은 부들거리면서 일어나 우리 엄마한테 뭔 말버릇이냐는 옹알이를 막 하는데 저는 듣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적당한 짐을 싸서 애기도 챙기고 그리고 문을 쾅 하고 열어젖힌 다음 얼빠진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저 모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렸어요. 현재 이혼 조정 중이고 저 망할 것들은 곧 죽어도 이혼 안 해줄 거라고 악을 쓰지만 별 수 없어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인간들과는 이제 완전히 찢어질 예정이니까요. 평소 같으면 노발대발 날뛰면서 문이라도 부술 기세였을 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빈털터리가 아니라 수입이 있고 재산이 생겼다는 걸 아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게 어째 더 비열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다면 지들 집에 들어온 도우미 아줌마 마냥 끌고 다녔을 게 뻔하거든요. 조용히 이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또 성질들을 건들고 있으니. 그간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폭언을 퍼붓던 것, 어머니의 폭언이며 이런 것들 싹 다 모아서 저도 협박을 했어요.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제가 경제력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 거의 제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는 하는데 전 더 열받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따위 윽박 지르는 문자들 보내시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상 무시할 땐 언제고 어디서 지금 개걸스럽게 본인 아들 사업에 며느리 돈을 쭉쭉 빨아먹고 써먹으려고 잔머리를 굴리세요? 진짜 너무 역겨워서 그쪽에 토해버리고 싶은데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지세요. 문자나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작작하라고요. 알겠어요? 지들이 그렇게 근본 없는 며느리 데려왔다고 조롱하면서 내 노력은 깡그리 무시했으니 말 그대로 근본 없는 며느리 본 덕을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인생에서 그림자에 아주 조금이라도 안 마주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오빠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빠 신세만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곧 저와 딸이 살 집을 근처에 얻어서 나갈 생각이에요. 이혼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언제 어디서건 저를 날카롭게 핥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 지옥 속에서 나름의 이룬 성과도 있으니 저는 미래를 밝게 보려고 해요. 열심히 잘 살라고 지난 날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